원래 마가 슬로건에는 현재형인 메이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최근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에서 과거형인 메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은 중국과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올라왔습니다. 이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표현 변화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미 만들어냈다는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챙겨왔다는 분위기 역시 읽힙니다. 트럼프 특유의 과장된 화법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게시물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판 자체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다는 만족감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회담에서 트럼프가 중국의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친중 성향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석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회담의 본질은 다른 장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이번 회담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귀국 직전 중국 측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물품들을 전부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활주로 한쪽에는 중국이 미국 사절단에 전달한 각종 선물과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 정상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국제 외교 문제로 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엄청난 결례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공개 경고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역시 여기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답을 트럼프로부터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끝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트럼프가 중국 압박에 밀렸다고 해석하거나 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을 두려워해 말을 피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침묵 자체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약속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중국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답을 트럼프는 끝내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국은 여전히 대만 문제를 전략 카드로 쥐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동아시아 시장에 미국산 에너지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산 무기 체계를 서태평양과 동남아 국가들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 견제를 위한 장기 전략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동일한 무기 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같은 작전 체계와 정보 체계를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무기 체계 통일은 군사 동맹 강화와 직결됩니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필리핀 같은 지역에 공격 능력을 가진 무기를 공급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듯 미국은 공개 외교 무대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회담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만 오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정상들이 나눌 수 있는 형식적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비공개 회담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압박과 거래가 오갔는지는 대중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미국 전략이 그대로 실행되는 체계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사실상 미국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미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일본이 대신 움직이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은 대만 문제와 동남아 안보 문제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 전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 확대가 승인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일은 미국 승인 없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필리핀 같은 핵심 국가들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는 동남아 교두보 국가입니다. 일본 방산 기업들이 그 지역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은 미국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일본의 무기 산업이 해외로 본격 확장된다는 것은 미국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제 일본 정책투자은행이 일본 내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이어 국책은행까지 방위산업 자금 지원 문턱을 낮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일본 전체가 군사 국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안에서 빠르게 군사 대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 역시 이제는 시간 문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이 강합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중국은 심각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국은 원유의 절반가량을 중동에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베네수엘라와 중앙아시아 등에서 수급합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 역시 마두로 축출 작전 이후 미국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중국은 지금 매우 큰 에너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러시아 에너지에 더 깊게 의존하는 상황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의 육상 연결로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세 나라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중앙아시아 역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중동 못지않은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코카서스 지역과 중동의 석유가 육상으로 중국에 공급되는 주요 경유지이며 러시아의 파이프라인도 다수 매설된 매우 민감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 도입을 피하기 위해 이란 에너지를 중앙아시아 육상로를 통해 대규모로 수송하려 한다면 해당 국가 지도부를 향한 미국의 압박과 내부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 급사, 권력 투쟁, 반정부 시위, 내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중국과 깊게 연결됐던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파르무라트 니아조브,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가 사망한 전례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연결된 고위 관료들이 심장마비로 급사한 사건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카자흐스탄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공급 확대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행보에 따라 중앙아시아는 앞으로 더 거대한 지정학 충돌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 계산 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축출, 특정 국가의 차기 지도부 구성,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에너지 시장 재편, 금융 이동까지 모두 고려하며 움직입니다. 미국은 과거부터 이런 계산에 매우 특화된 나라입니다. 본래 미국은 전쟁을 설계하고 주도해온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전략 수립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팔란티어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이 전쟁과 에너지, 금융, 물류 변화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국제 정세는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중국이 앞으로 미국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결국 에너지 안보 문제 때문에 경쟁국인 미국산 원유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미국산 육류나 대두 수입을 거절해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는 다릅니다.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산업과 물류, 그리고 제조업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원유 문제에서는 중국도 미국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미국산 수입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 것인가입니다. 만약 중국이 중앙아시아 에너지에 접근하여 중동 석유를 육상으로 확보하려 한다면 중앙아시아 일대 역시 전쟁과 혼란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남중국해 충돌과 양안 전쟁 역시 피하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나서서 그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최고 경영자 알렉스 카프의 핵심 철학이 담긴 저서 기술공화국 선언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평화주의를 계속 지지할 경우 아시아 세력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문장은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팔란티어 역시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알렉스 카프는 미국이 앞으로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과의 동시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과장된 전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장기화됐고 이란 전쟁까지 현실화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 전선뿐입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 이건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대립 구도는 매우 선명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동북아 정세가 더욱 거칠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 강화가 사실상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군사 협력뿐 아니라 에너지 협력 역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국제 충돌 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에너지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역시 중동발 원유 수송로 차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양안 전쟁으로 대만 해협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봉쇄보다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산 에너지와 북미 공급망을 미리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중간지대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제 정세가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욱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계속 애매한 위치에 머무른다면 결국 어느 쪽에서도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문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점입니다. 미국과의 군사 에너지 공조를 강화하지 못하고 한미일 협력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채 표류하는 위치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마치 구한말 때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동북아는 과거처럼 경제만 바라보며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에너지, 군사, 공급망, 해상 교통로가 모두 하나로 연결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위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